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에 해당하는 조선시대의 신분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배워보는 건 아니고 풀어봅시다. 지문 한번 볼게요. 각을, 낙을 두 개의 지문이 있네요. 상당히 기네요. 힘들겠다, 그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각을부터 한번 봅시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하니까 조선 초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구나. 규정이 됐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이 된 거겠지. 그래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양천제이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신분제는 양천제라는 것인데, 그 양천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둘로 나눈 거죠. 그쵸? 그래서 양인은, 그 중에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그러니까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었던 거고, 그 대신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또 가지게 된 거고요. 납세는 세금 내는 거고,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을 때 양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고, 이걸로 보아서 이건 양인만의 권리와 의무이니까 천인은 과거도 볼 수 없고 납세와 군역의 의무도 없었던 거겠죠. 그러면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된 천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이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거 있으세요? 양인과 양반은 같은 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아시겠죠? 너희 원래 국사 잘하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양인이 좀 더 큰 의미가 되겠네. 양인 안에 양반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쵸, 맞죠? 그랬는데 이 경국대전은 15세기다 라고 하면 16세기 이후에는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세습을 했다네. 참나, 그치? 그래서 아들도 손자도 그러니까 아빠가 양반이면 계속 이어진다. 이건 거지. 그래서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어떤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지게 되었대. 굳어짐에 따라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사회적으로 분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건 법적으로는 여전히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뉘는 양천제이고, 그쵸?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관습적으로 이 양인을 양반과 중인과 상민으로 분화시켜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양반은 이러한 차별적 특혜를 받았고, 그치?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법적은 얘기한 양천제, 사회적 신분제는 요거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갑오개혁 1894년, 그쵸?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조선을 통틀어서 이 신분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선사회의 어떤 기본, 바탕, 중심이 되었다. 일문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신분제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 나갔는가를 전반적으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의 15, 16 위주로 얘기했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네요.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죠. 그러니까 17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글은 어떻게 된다?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 그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글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농민, 상인, 공인 그 사이에서도 또 분화가 되었대. 뭐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뭐 이런 거겠지, 그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고 천인의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노비 이꼴 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천인 안에 노비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 또 다른 천인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다수를 구성했대요. 대다수를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점차 벗어났다.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평생 막 계속 노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였네. 첫 번째, 속량의 방법이 있었고 도망의 방법이 있었대요. 도망은 좀 그렇다. 도망가는 거. 속량은 속박에서 벗어나서 양인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 방식으로 벗어났는데 영조 연간에 편찬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영조라고 하면 이제 17, 18세기 그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조 때 연간이라고 하는 건 영조가 왕으로 있을 때에 편찬이 된 법전이 경국대전에서 속대전으로 이제 다시 그 시대에 맞게끔 다시 편찬이 됐나 봐. 그래서 속경국대전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백량을 내면 된다라고 하는 규정까지 법으로 뒀대요. 그렇게 해서 속량을 법제화, 제도화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상, 왜 제도화했냐면, 왜 이런 법을 뒀냐면 국가의 재정 운영상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 어떤 재정에 이제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비제의 유지보다는 그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서, 양인이면 아까 뭐였어? 납세와 군역의 의무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납세자로 전환을 시키면 세금 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노비에서 양인으로 바뀌게 되는 속량제를 제도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었네요. 속량의 방법. 그리고 이제 18세기 이후로 갑니다.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그러니까는 돈을 많이 벌었어. 양반은 아닌데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는 양반의 신분보다는 돈이 많은 게 더 막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양반에 대한 로망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상민층에서는 유학,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직역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죠. 어떤 신분에 따라 정해진 의무로서의 역할이니까 어떤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학이라고 하는 데서의 이 유학은요, 이 유는요, 전혀 설명이 지금 안 나와주고 있지만 이 유자랑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교의 유인 거고요. 이 유는 우리 장유유서 할 때의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 그냥 직역하면 어린 학생이라는 건데, 그 어린 학생이 왜 되고 싶었는가 하면, 유학은 벼슬을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했으나 일반적인 의미는 이거였다는 거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벼슬길에 오르지 않은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 그것을 지칭했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벼슬아치가 아직 되지 못한, 하지 않은도 못한도 다 포함해서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 명칭으로 굳어져 있었던 때래. 그래서 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고자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 이런 유생이 된다는 건 양반들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벼슬을 얻지는 못해도 양반의 신분을 얻고 싶었던 거겠죠. 이 상민들은. 그래서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서, 심지어 얘네들은 지금 양반 쪽이니까 군역 면제라는 특권도
아까 이제 특혜가 있었었지. 그런 특권이 있어서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나도 돈만 주면 양반을 사게 되고 그러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어서 군대를 가지 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쵸 맞죠? 양반이 돼야 유학이라는 직역도 획득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양반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치만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관습적으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반 쪽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겠지. 양반의 어떤 매매만 이루어졌다 해서 니들이 양반이 아니라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겠죠. 유교적 의례의 준행,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되게 양반 같은 행위를 굉장히 뭐 점잖고 그치?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라는 준행과 문중, 그러니까 그 가문에 너희가 그 편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정해줘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족보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그러한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해서 양반이 되고자 했고 그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분 상승 누구나 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양반을 사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양반의 하한선과 양반의 가장 끄트머리와 비양반층의 상한선, 비양반층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쪽 그것들이 근접하면서 오히려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겠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꼰대처럼 꼬장 부리고 있었겠지만 그치?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오히려 그 꼬장들보다 더 강하게 작동했대요. 왜?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됐거든. 그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이다.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는 것은 양반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증가하는 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러한 혹은 양반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상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가글이었습니다. 단순하네요. 그죠? 낙을 들어가 봅시다. 나글에서는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가 일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양인은 양반이 아니니까 그치? 양인은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도 상민도 포함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양인이 관료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요 말 자체는 양반과 중인과 상민이 모두 관료가 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똑같이 통용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언뜻 들으면 능력주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다니까 되기도 하기는 했지. 하지만 아까도 그 꼬장 부리는 거 봤죠? 그러한 세상에서 중인과 상민이 양반이 되는 것 그리고 관료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웠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얘는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나 봐요.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19세기에 정약용은 유명하죠. 경세유표라는 책 등을 통해서 각각 뭘 얘기했냐면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를 한 일련의 일종의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니까 딱 그 느낌이죠. 양반만 관료가 되면 안 된다. 요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제시했다. 그래서 유형원, 첫 번째 유형원부터 보겠죠. 유형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성리학은 유교죠. 그 규범에 따라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구성원은 국가의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러니까 유영원이 원하는 국가는 도덕국가 건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신분세습을 비판했대요. 신분제를 비판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세습을 비판했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대요. 오, 17세기인데 멋진 오빠네요. 그죠? 노비로 태어났다고 노비로 살아야 해? 그거는 노비로 태어났다라는 말도 웃기죠. 뭐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다 이건데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대요. 아울러 더불어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이 아저씨는 도덕에 굉장히 지금 예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이야. 도덕적이 아니야. 도덕적이 아닌 직업이라고 생각한 것이 광대 같은 직업군이었대요. 그런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실 광대도 천인인데 천인을 다 없애자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 그래서 직업군을 철폐하고 사농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유영원은 노비제는 없애고 모든 국민을요 요 4개 안에 넣자는 거예요. 선비사자, 선비,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4개의 백성으로 4개의 백성? 4개로 분화시켜서 백성들의 어떤 직업군이나 그 신분을 만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이 공거제라는 것이 그전에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과거제는 시험 보는 거, 공거제는 추천에 의해서 선발되는 거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우선 첫 번째 도덕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추천해 그 사람 중에서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해.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통해 최대한이 아니네.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고 그러니까는 도덕적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뭐 지혜 뭐 이런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대요. 그렇게 나쁜 제안은 아니네. 그랬을 때 도덕을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집권이든 뭐 지방이든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관료를 선발하고 지방에도 보내고 그래서 도덕적인 풍속을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의견을 보여줬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유영원 17세기. 이제 19세기 정약용 갑니다.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신분제가 동요한다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민이 양반되고 싶어하고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사민은 사농공상 얘기하겠죠. 뒤섞여 사는 것이 뒤섞여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대요. 그럼 다 따로따로 살자고. 그래서 산농공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그 개편하는 데 있어서 사가 사는 곳, 농이 사는 곳, 공이 사는 곳, 상이 사는 곳 다 따로 나누자는 거죠. 오, 정약용. 그래서 이에 맞춰 선비 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재편. 지금의 그 양반 체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꿔보재요. 어떻게 바꾸냐면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유영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단지 예비 관료라는 말을 붙였네요. 예비 관료 그것을 선사라고 부르재요.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이것도 맞네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시험은 아까 없었는데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상공인에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등 그러니까 산농공상에서 모두 관료를 선발하자라는 얘기네요. 물론 사에서 더 많이 뽑지만
산업공상에서 모두 그 관료를 뽑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 이외에서 사집단으로 진출. 그렇다면 정약용은 유영원처럼 노비제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비는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노비제에 대해서도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죠? 맞죠? 그래서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사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것이 산업공상 누구나 다 될 수는 있어. 물론 뭐 얘 위주로 뽑겠지만, 그런데 사가 됐다면 그 사는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와 지배층은 다른 의미라고 보셔야 해요. 그리고 유형원은 다스리는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 사는요, 사농공상이 모두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 신분의 위계가 있거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기는 애매해요. 그렇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분명히 나누자고 하는 이 위계는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며 똑같이 세습을 비판했네요. 그죠?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쵸? 같은 의견이었지.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의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사 집단이 됐다면 농이든 상이든 뭐 사든 사 집단이 됐다면 거기에 지배권을 주자, 지배층이 되게 하자 이거겠죠. 그래서 집중시키려 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그 둘의 내용에서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했다. 이들이 추구한 도덕국가 체제를 두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나누어서 본 나 글이었습니다. 12번 가봅시다.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보시면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져야죠. 그죠? 노비의 신분이었는데 양인이 되었다면 그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맞고요.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사회적 두 개 있었지. 법적 신분제는 양천 두 개였죠. 맞죠?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다. 그죠? 속량이라는 그러한 제도에 의해서 뭐 백량을 받든 해서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죠.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유학이 증가한 건 상민들이 양반이 되기 위한 어떤 발판 이거였죠. 그래서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양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형상 좀 연결이 잘 안 된다. 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였다면 오히려 이 신분 체계가 작동을 해야 되는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말이 좀 이상하다. 조선 후기에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었을 때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죠. 꼰대들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13번 가봅시다. 1년의 개혁론, 유영원과 정약용의 개혁론이었었죠. 그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또 찾으라네요. 유영원은 자신이 구상한 공동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 뭐였어? 광대 같은 거였지? 없애는 방안을 구상했다. 오케이. 유영원은 지방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보내서 그런 어떤 풍속 같은 것을 도덕적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맞고
정약용은 지배층인 사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자라고 했죠. 정약용은 직업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것을 포함한 제가 아까 정약용 했죠. 구상했지. 유영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보지도 말자. 시험 아니야. 물론 정약용은 먼저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한 뒤 그 다음에 시험을 보자고는 했지만 그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자는 얘기는 둘 다 한 적이 없죠. 그죠? 기억, 니은, 디귿 가봅시다. 기억은 가글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유교적 의례의 준행. 그러니까 그 유학 직역을 받았어도 양반이 될 수 없게끔 막 막는 양반들이 기존의 양반들이 막는 그러한 조건들이 기억이었죠. 그죠? 조건들. 그리고 니은은 나글에 있죠. 사 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정약용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선비들 중에서 더 많은 예비 관료를 선발하자. 뭐 이거였죠. 그리고 디귿은 가장 마지막 문단에 있네요. 나글에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뭐 둘 다의 생각인 거죠. 둘 다의 생각으로 지금 지배층을 도덕적 능력 대충 쓰자. 요거야.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이번에는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 보자 1번. 기억은 경제적 영향으로 신분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분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의 어떤 그 조건들이었죠. 이건 맞네요. 니은은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 이러한 양반층의 노력을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이건 정약용의 의견이었거든. 그치?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그 어떤 말도 맞다라고 볼 수 없겠네요. 그 다음 기억은 호적상 유학직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반 집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율적, 그렇죠? 그리고 니은은 기존의 양반들이 가진 기득권을 제도적, 이 기득권 세습 반대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기억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얻는 것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민층, 그렇지.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 그러네요.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 능력주의, 뭐 사 위주로 한다라고는 했으나 그래서 니은이 딱 그 얘기지만 그지? 그래서 되게 말이 좀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다 뽑자는 얘기는 아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통해서 농민에서도 상인에서도 인재 등용 두려고 하는 방안이다. 진짜 정말 기분 나쁘게 문제를 냈지만 얘가 맞는 거죠. 그죠? 4번 기억은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 신분 구분을 강화하여 불평등을 심화하는 불평등을 심한다.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서가 여기서도 말이 좀 그러네. 그치? 근데 여튼 뭐 능력주의가 되지 않았던 시대는 시대니까. 그래서 신분 구분을 강화한다. 불평등을 심화한다. 그런 쪽이 아니었죠. 자기네들 그 양반인 걸 유지하기 위한 뭐 이런 거라서 이런 말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디귿은 사회 지배층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건 아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니네요. 그리고 5번 니은은 양반층의 특권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한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명확하게 하자고 했지 신분적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 이거는 맞는 말은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양반과 비양반층의 신분적 구분을 이것도 아니네. 그치? 신분적 구분을 없애기 위한 없애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구분을 하기 위한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맞네요. 15번 갑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네. 아래로 농공상이 힘써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효도하고 공경한다.
유교적인 도덕 사상이죠.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뭐 굉장히 원하는 도덕적인 그 국가 체제 아니겠어요? 이거는 둘 다 원하는 걸 텐데, 그치? 그리고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한다면 인의도 도덕적이죠. 그죠?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가더라도 농인이 관직 관료가 되더라도 뭐 원한 거였으니까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둘 다 원한 거였죠. 그러니까 니은도 둘 다 된다고 봐야겠네요. 덕행으로 인재를 판정하면 천하가 다투어 이에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모든 이에게 이거 되게 뭔가가 걸리죠? 유는 노비를 없애자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지만 정약용에게 있어서는 노비제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두에게 존귀? 그건 아닌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은 아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엄연하니 엄연하다? 엄연하면 상민이 관료가 될 수 없는 건데 애매하죠.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상하의 위계를 분명히 하자는 게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위계를 분명히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맞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유도 아니고 정도 아니야. 그치? 그러면 리을에 동의한다 이런 건 다 없애야 돼요. 그죠? 리을에. 그러면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겠네. 근데 유영어는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고 5번으로 갑시다. 기억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함.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이다. 가면 되고요. 그 다음 16번 가보면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얘기하면서 지금 내용과 뭐 비슷하고 비슷하지 않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면 되겠죠. 16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을 하고 사치에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면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면제받는다? 요거 느낌. 그러면 이 학자 계급은 왠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사쪽이죠. 그죠? 성직자, 관료 등의 권력층은 성직자나 관료가 권력층이네.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했대. 그러니까 사에서만 그 지배층이 나오게 하는 것.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죠?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노동 면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 있는 일을 성직자가 추천하고 추천하는 것도 유사하네요.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될 수 있고 이거는 공통점이 아니다. 차이점이다. 이런 얘기는 앞에 없었죠. 노동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요거는 공통점이다. 그쵸? 그러면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1번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선발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선발, 추천, 가의 유학보다 나의 선사에 그쵸? 유학은 뭐 그 벼슬 안 한 유생하면서 그 양반들 사이에서 있는 양반의 자격을 가진 이거였잖아요. 근데 선사는 예비 관료를 얘기하고 있었었죠. 추천해서.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노동을 면제받지만 그 특권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에서 차별적 특혜를 받던 16세기 이후에 양반과는 같지 않죠. 그죠? 세습되지 않고 얘는 세습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16세기에.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요.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오도록 한 것은 나에서 우월한 집단인 사집단의 정치 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유사하다. 어때? 권력층이 학자 계급에서만 내가 아까 사와 같은 맥락이다. 같은 생각이다 했었죠. 맞고요.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은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추천받는다는 점에서 가의 상민 출신인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과는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은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므로, 유토피아에서 노동계급과 학자계급의 이동이 가능한 건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한다? 전제한다면 그 애초에 차등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차등이 있으니까 노동계급에서 학자계급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말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유영원 정약용의 구상과는 다르군. 이렇게 이동 가능한 건 일단 같은 맥락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한 게 지금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맞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가 다 다르니까 답은 5번으로 가면 될 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 17번 가봅시다. A, 굳어졌다였죠. 이 굳어졌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의미의 굳어졌다였어요. 그쵸? 그러면 더 굳어졌다, 였다, 얘네들은 다들 지금 추상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버립시다.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지금 자리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결심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표현하진 않죠. 결심이 더욱더 확고해졌다, 강해졌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가훈이 더 굳어지고, 확고하게 굳어지고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어울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문학으로 이제 가볼 겁니다. 고생하셨어요.